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선시대 차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선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과 차 문화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뒷배경을 보면은요, 차가 많이 소비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해가 없을 겁니다. 단지 기록에 보면은 차를 서기는 서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기 때문에 차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은 제 의례 때 차를 써야 되겠는데 차가 요즘 들어가지고 차가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졌겠죠. 차나무도 대기 가물면은 차 입이 시들고 안 열죠. 그렇듯이 여러 가지 생산물, 식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산에 있는 차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죽어버리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개인들이 키우는 차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대부분 보성이든 하동이든 가면은 개인이 상당히 넓은 차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 생산을 업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개인이 차밭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그럴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차를 생산할 때 조세제도 자체가요, 논밭에서 나는 살과 콩은 생산된 논밭 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 예를 들면 바다 가야 같은 미역이 날 것이고 김이 날 것이고, 그죠? 대구도 잡힐 것이고 오징어도 잡힐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극히 일부분은 개인이 생산해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95%는 공동 생산입니다. 관에서 주관의 생산이, 나머지 5% 정도는 특산품들도 개인만이 키우는 것들은 개인이 아마 관에다가 낙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공동 생산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관비 생산 체제였습니다. 관비하는. 그 관비하는 것은 그 지역의 관하에서 직접 생산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특히 조선시대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은 옷입니다. 옷나무. 다음에 뭡니까? 뽕나무 아시죠? 그죠? 옷을, 배를 비단을 만들게 뽕이 있어야 되겠죠. 뽕을 키우고 누에를 키우고 옷나무를 키워서 옷칠을 할 수 있는 칠감을 만들고, 그리고 과일나무에 열리는 각종 과일들, 이 과일나무의 과일들을 세금으로 바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 옷나무 키우는 집에서 바쳤을까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런 조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관비 생산 체제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내어야 하는 특산물들은 전부 다 그 지역의 관하로 부담이 됐습니다. 분정이 된 거죠. 관하 수령은 책임지고 분정된 자기 지역의 그런 특산 물량들을 생산해가지고 일정한 시기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일할 사람이. 일할 사람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중에서 가장 한 가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용이랍니다. 요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부역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부역에 동원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흔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이야기 좀 들어보면 조용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세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조용조하는 조세제도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해서 아실 겁니다. 이건 당나라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고려를 거쳐가지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해왔던 그런 조세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 1932년도 7월 17일 개국식을 합니다. 이승계 이하.
개국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나 하면은 공부상정도감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개국하는 바로 그 다음날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고려시대가 폐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조세문란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하겠지만 고려에서 가지고 있던 조세제도를 전부 다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지 3개월도 안 됩니다. 10월달 돼가지고 공부상정도감에서는 그간 앞으로 우리 조선에서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제일 우선적으로 발표한 것이 그겁니다. 조세제도. 그게 발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가 운영이 되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때까지 고려시대 때 폐해를 없애고 너무 물량이 지우친 것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세제도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의 조세제도 역시도 조용조 체제입니다. 논밭에서 전세라고 하죠. 논밭에서 세금을 내도록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 특산물로서 조라고 그러죠. 지역 특산물로서 이제 세금을 거두고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역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부역 동원은요 특산물 생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둑을 사야 된다. 안 그러면 저 남한 산성에 가서 산성을 사야 된다. 안 그러면 중국에 사신이 왔는데 엄청난 짐들을 운반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조세로 살, 콩 이런 것들을 거두었는데 이걸 배에 싣고 서로까지 운반을 해야 된다. 많은 손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의 그죠? 권리가 조용입니다. 그래서 조와 용과 특산물 조 이런 세 가지 조세 체제가 조선시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보죠. 자, 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차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차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라도 지역, 경상도 남쪽 지역은 차산지가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차산지로 한 번씩 거론됐던 자리가 45개 지역입니다. 45개 지역이고 매 시기별 그죠? 그 500년 역사 중에서 차산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겠죠. 적을 때는 한 25, 6개소, 많을 때는 한 36개소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차산지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차산지로 부각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가 전체적으로 45개소가 차산지로 조선시대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시대의 차산지로 뭐가 됩니까? 특산물은 그 지역에 나는 물건으로 부과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안 나는 저 한구영도에다가 차를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는 차가 많이 나는 차산지 군현으로 차의 양이 분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동에는 너희는 몇 월 달에, 2월 달에 차를 몇 건을 내고 6월 달에 몇 건을 내고 8월 달에 몇 건을 내거라. 순천에서는 또 언제 몇 건을 내고 천지차를 몇 건 내고 뭐 작석차를 몇 건 언제 내거라. 이런 분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옛날에 얼마나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동 부분하고 순천 부분하고 그 외 몇 군데는 그 기록들이 지금 현존해 옵니다. 그걸 보고 이 지역에서 차를 얼마만큼 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각 군현으로 분정이 되어 가지고 그 군현에는 분정된 물량을 이제 납공해야 되겠죠. 납공이라고도 하고 또는 상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납하고 납공하려면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건 뭐 말고 우리 차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순천이나 하동이든 어떤 차산지, 45개 지역의 차산지를 가지고 있는 군현, 그래 군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냥 그 지역의 수령이 군수고 안 그러면 혈령이고 그죠? 그 정도의 그 군현이 되겠죠. 그 위에 상급기관은 뭡니까? 감사죠, 관찰사.
그런 체제로 행정 체제가 조직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는 그죠? 초기에는 현물을 바치는 현물 공납제였습니다. 조락하는 것은 지역 특산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특산품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바치는 건데 그 특산품들이 통계를 보면은 종류가 한 1,70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봉건 제도화에서는 지금처럼 돈으로 세금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현물로 내게 됩니다. 현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조선시대 조세제도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세금 어디 납니까? 세무서에 돈 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세무서는 수합해가 전국적으로 재무부에서 그해 세금이 얼마다 통계 내고 그죠? 그러고 각 다른 부서, 다른 관청으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해가 예산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조선시대는 그기가 안 돼서 봉건제도에서는 현물로서 전부 다 물건을 거두었는데 그런 물건마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의 국가제도는 육전체제이죠. 육전체제. 줄에 육전체제를 본받아가지고 6부서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지방 관아의 아전들도 6개 파트로 나누어지. 예를 들면 호조, 호전, 이조, 그죠? 병조, 공조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죠. 그 호조라는 대체로 물자를 취급하는 데가 있었지만 세금 수치 부분은요 호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나중에 대동법이 생기고 상평청이 생기고 난 뒤에는 조선 후기에 오면은 탁시자문이라면서 세무서 비슷한 기능을 하였습니다만 조선 중반기까지만 해도 대동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참 요새 말로 하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조세가 능률적으로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요, 하동에서 차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부역을 동원을 하죠. 부역 동원이라든가 생산된 공납품, 진상품의 운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생산된 물자를 그냥 누군가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생산했다. 차 한 마리를 생산했다. 그러면 하동에서 차 한 마리를 생산해라고 분정하는 서류가 뭐냐면 공안이라고 했습니다. 공안. 그죠? 공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안에는 보면은 하동에서 차를 생산하는데 상급 기간 어디에 얼마만큼 상납하여라. 그렇게 분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동의 최 가까운 측근 상납이면 감사가 있는 관찰사, 대구 감령이죠. 그죠? 경상도 감령이 되겠죠. 대구에 있는. 감령에 차를 한 건을 갖다 주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호조에다가 또 몇 건을 갖다 주라. 그 다음에는 외교 물자를 취급하는 응판색에다가 또는 의연고에다가 궁중 음식을 취급하는 의연고에다가 몇 건을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공안에 분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동 군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지 차를 사야 되겠죠. 감령에 갖다 줄 한자로, 호조에 갖다 줄 한자로, 그 다음에 궁중 응판색에 갖다 줄 한자로. 부서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포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감령하고 간단하지만 감령 외에도 병령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수군철제사라든가 병마철도사가 하는 그런 군인들이 사는 또 병령도 있죠. 그렇게 상급기관이 일일이 다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했죠. 차뿐이 아니죠. 보통 한 지역마다 많게는 20, 30종, 많게는 한 5, 60종, 적게는 한 10종 내지 20종 가까운 이런 물량들이 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 지방의 고향대로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죠? 서울까지 보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언어를 잡았다 이거예요. 언어.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죠. 그럼 이 언어 겨울에 잘 안 나오죠. 전부 여름에 많이 나오죠. 이거를 서울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이 언어는 왕이 좋아하기 때문에 대전에다 갖다 줍니다. 대전이나 궁실에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언어 상하기 전에요. 서울까지 걸어가지고 한 달 걸리는데 말로 가면 보통 1000시간씩 보름 걸립니다. 이거를 한 며칠 만에 갖다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반 죽이는 겁니다. 싣고는 말을 계속 헬소리질 해가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통 30리마다 역마들이 하나 있는데 핑군입니다. 30리도 되기 전에 말이 죽어버립니다. 하도 빨리 가자고 막 채찍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폐해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것마저도 왕이 거론할 정도로 나중에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흉년이 지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자가 굉장히 귀해집니다. 왕은 특히 성종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왕은 이 흉년에 백성들이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만드는 물건 음식을 나 먹지 않겠다. 그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공납 물자들을 개인이 백성들이 직접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관에서 다 공동으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이런 기록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모든 조세, 제도, 하의 물자들은 각 지역에 분정된 양만큼 만들어서 직접 소비처 관하까지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잘 말려 가지고요, 이래 맛있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가지고 가는데 물론 다른 물건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가져가겠죠. 수월점 다가가지고 비가 와버려서 다 젖어 버릴 때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품이 안 되죠. 그런데 옛날 수령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왜 열심히 그렇게 납품했나 하면은요, 수령의 제일 큰 임무고 제일 가점이 좌우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금을 잘 거두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만약 이 세금을 거둘 때 6분 이상 지체를 한다고 하면 수령은 파면되는 그런 법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백성들이 굶던가 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치려 없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져가다가 말이죠, 비에 젖어 버렸다 이거야. 비에 젖은 걸 가지고 어떤 관리 부서에 가면, 납품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받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받는 담당자는 불량품으로 보이죠. 이건 먹지도 못한 걸 왜 가져왔는데 빠꾸시고 그러면 태짜나 버리죠. 그러면은 그 태짜난 거를 다시 지방까지 가져와 가지고 또 만들어 간다 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특히 융통성하는 게 있죠. 변통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임시로 구해다가 납품하도록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날씨 보니까 이번에 무슨 뭐 명태 몇 마리 뭐 몇 마리 이런 것들이 빠꾸 되겠다. 딱 준비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준비한 물건을 몇 배로 팔게 되죠. 그죠?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유사한 폐해들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 생산이, 그죠? 차 생산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고, 특히 이런 차 생산하기 위해 부역을 모을 때는 그 부역의 명칭이 뭐냐 하면 채공다역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게 경국대전 다음에는 속대전에 보면은요, 요역의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은 차를 만드는 요역 명칭이 채공다라는 요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공다 요역을 동원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차를 생산해가지고 또 서울까지 운반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역 명칭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현재 차문화계에서는 처음 발표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차가 생산 안 됐다는 쪽으로 자꾸 의견이 모아졌는데 요역까지도 차를 만드는 명칭을 가진 요역이 있었고 그 요역을 활용해 가지고 산에서 차를 따고 만들고 운반까지 하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요역을 모으고 또 운반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